예, 뭐 하여간 티쿠는 혼자서도 이렇게 어차피 자료를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또 오신 대표님들 형편에 맞춰서 강의 내용도 좀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기 간판이 작년에 2억 6,600만엔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매출이 늘어나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조금 있다가 또 제 본부장님이 설명하겠지만 리콜 명령을 받아서 공기간판 9,000대 가량을, 공기간판 하나가 적어도 100만 원은 되는 건데 9,000대를 우리가 리콜을 했어요, 일본에서.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에 파는 공기간판을 9,000대가 팔렸는데 그걸 다 부품을 갈아줬다는 거예요. 9,000대를.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하나도 못 팔았죠.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는데 그걸 이겨내고 다시 쭉 성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년에는 한 이 정도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성장한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 공기간판을 지금까지 어떻게 팔았는가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대표님 중에서는 이제 매트를 파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뭐 이거 공기간판 파는 거나 매트 파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기간판, 이게 공기간판인데요. 이것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통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걸 비행기나 배로 어떻게 보내냔 말이에요, 하나하나. 이런 문제도 다 해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공기간판 일본에 파는 총 책임을 맡았었던 제이님 먼저 한 10분 정도 브리핑을 할 거예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경험을 듣는 게 실제로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 잡는 얘기 말고 실제로 진짜 좀 속된 말로 진짜 머리 받고 우리 힘으로, 아무 도움 안 받고 우리 힘으로 팔았다는 거죠. 우린 코스트코하고 안 친해요. 코스트코 없어도 우린 잘 살고, 코스트코는 자기가 팔아보질 않았어요. 우리는 완전히 공기 간판이 일본에 아예 없을 때, 공기간판이라는 단어도 없었을 때 일본에 들어가서 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코스트코 없어도 되고요, 바이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이미 다 바뀌어서 바이어 끼고 하는 장사는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직접 고객을 발굴할 수 있고 고객을 만나고 고객하고 상담할 수 있는데 중간에 끼면 단가 판매 가격만 올라가지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는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그러니까 중간 상인을 배제하는 게 전제가 되는 사회라는 거죠. 그게 전자상거래업이고요. 그래서 먼저 제이님 이제 나오셔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편한 거로 하십시오.
저는 에드사인 운영 책임자 제이라고 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에드사인을 운영하면서 제가 이제 경험한 것들, 쌓인 경험을 이제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고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드사인은 2014년 10월에 이제 처음 오픈을 했고요. 제가 2014년 8월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 후에 2개월 정도 사이트를 이제 준비를 해서 10월에 사이트 오픈을 하고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대략 2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래서 당시 이제 조금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본에는 사실 에어간판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길거리에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일본은 이제 에어간판이라는 제품 자체를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네, 시장 자체가 이제 없었을 정도로 단어도 생소했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을 이제 처음 에드사인이 이제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온라인 그 유료 광고를 중심으로 이제 광고를 시작을 했고요. 대부분 이제 야후 재팬이나 구글 광고 이렇게 메인으로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상품 카탈로그를 이제 각 업종별로 우송해서 하는 그런 오프라인 마케팅도 이제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 가리지 않고 세상에 이런 에어간판이라는 제품이 있고 이걸 에드사인이 만든다. 그러니까 크게 키워드 두 가지, 에어간판하고 에드사인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좀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제 집중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간판은 이제 커다란 고무통 안에 송풍기하고 LED 이렇게 두 개의 주요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인데요. 이제 송풍기에서 이제 압력 그 공기를 계속 이제 발산을 하면 그 공기의 힘으로 윗부분, 천 부분이 이제 형태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구조의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제품 자체가 워낙에 크고 무겁다 보니까 직경 한 90cm 정도 되고 여기에 무게만 해도 한 20k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항공으로 이제 장사를 하기는 너무 어려웠고요. 배송비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는 이거를 이제 배편으로 우송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여객선 배편, 배송편이 일주일에 2번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2번 있었기 때문에 좀 지금보다는 납기도 훨씬 길어졌고 했지만 어쨌든 이제 항공보다는 훨씬 배송비가 저렴한 이제 배편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항공보다는 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배송비가 이제 전체 매출의 거의 15% 이상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배송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일본의 배송 파트너사 사가와가 있는데요. 이게 한국으로 따지면 뭐 CJ 운송, CJ 택배 아니면 뭐 대한통운 뭐 요 정도 되는 큰 이제 배송사인데 네. 그 배송사에 이제 오사카에 있는 창고 일부를 저희가 이제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30평 정도 임대를 해서 이제 풀 컨테이너로 저희 본체만 이제 가득 실어가지고 일본에 저희 창고에 보낸 다음에 실제 주문은 이제 고객이 하나하나 주문이 들어오면 윗부분, 천 부분은 사실 고객마다 이제 인쇄 데이터도 틀리고 제작하는 형태도 다 틀리기 때문에 어차피 주문이 들어와서 생산이 돼야 되는 프로세스이긴 한데 이제 부피가 많이 나가고 배송비가 많이 드는 본체를 미리 이제 일본에 갖다 놓고 고객 주문이 들어오면 천 부분만 제작을 해서 그걸 창고로 보냅니다. 이제 매일 항공편을 통해서 창고로 보내고 창고에서 이제 그 천하고 본체를 결합을 해서 이제 최종 일본 엔드 유저 최종 소비자한테 출하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물류 프로세스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배송비가 지금은 이제 이전에 비해서 절반 이상 감소를 했고요.
납기도 이제 해상으로 여객선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납기 경쟁력도 좀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에드사인의 매출이 성장한 시기가 2017년도인데요. 그 시작점이 이제 2017년도 이제 2월에 저희가 이제 단일 주문으로는 이제 900만 원 정도 되는 이제 주문을 수주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일본의 소프트뱅크라고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일본의 3대 이동 통신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 통신사 그 점포에 이제 각 점포에 납품될 그런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안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이미 낙찰된 다른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이제 샘플 제작 과정에서 좀 불량이 확인이 돼서 그 안건이 재입찰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은 이제 엔드 유저는 아니고 그 중간 유통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광고 기획사 저희 에드사인의 고객이 이제 그 입찰을 좀 따내서 결국 저희한테 이제 요 주문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저희도 요 주문을 받고 이제 납품을 다 끝낸 시점에서 바로 이제 고객한테 연락을 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납품한 그 제품에 그러니까 본체를 이렇게 뒤집었을 때 굉장히 손이 닿기 힘든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거기 살짝 나사가 튀어나왔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고객이 다칠 수 있다. 뭐 이런 연락을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상 뭐 한국에서 이런 이제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클레임으로 처리하기는 조금 애매한. 웬만하면 거기에 손이 잘 안 날 거고 좀 조심해서 쓰세요로 이제 끝났을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제조사도 좀 일본 시장에 대한 좀 이해가 깊은 제조사였기도 했고 이제 워낙에 큰 고객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조사랑 바로 협의를 해서 그 다음 날에 파견을 합니다. 그 기술자를 파견을 해서 일본 그 창고에 기술자를 파견해서 그 전량을 다 검수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다 고쳐서 저희 고객이 최종 고객한테 납품했던 그 날짜에 지나지 않게 잘 전량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으로 그 정도 이제 큰 수주 금액의 주문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해서 좀 아쉽기도 했고 좀 많이 그랬는데 그 다음 달인가에 같은 고객한테 이전에 900만 원대 주문이었으면 그 다음 달에 1,500만 원 정도 되는 이제 추가 수주를 좀 의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객이 하신 말씀이 우리도 여러 회사랑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여러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에드사인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이제 회피하지 않고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서 오히려 이후에 뭔가가 발생했을 때도 여기는 적절한 대응을 빠르게 잘 하겠구나라는 좀 신뢰감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2017년 매출 도약을 기점으로 이제 꾸준히 성장세를 좀 이어나가다가 두 번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리콜 관련된 이제 이슈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에어 간판이 전기 제품이다 보니까 전기 제품 전기 사업자라는 신분으로서의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의무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인지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그런 이제 자세한 사항을 잘 모르고 사업자 신고도 안 하고 이제 이 제품이 일본에서 요구하는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했다라는 걸 스스로 이제 확인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제 표기를 해서 판매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게 된 인지한 시점에서 이제 일단 판매를 중지를 하고 2달 동안 이제 급하게 시험 등을 거쳐서 다시 판매를 재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2020년도에
시메 테스트라고 일본의 이제 경제 산업성에서 그냥 일본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그냥 랜덤으로 아무거나 하나 사서 전기 안전 그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런 걸 테스트하는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게 테스트하는 그런 게 있는데 시행이 있는데 거기 이제 에어 간판이 딱 대상이 돼버려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이제 검증을 받았더니 위법한 사항이 좀 몇 가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이제 위법 사항을 지적받은 즉시 이제 판매를 좀 멈추고 판매 그러니까 재고로 있었던 그 본체 분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부분을 다 개선을 해서 이제 출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미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나 요거를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게 사실 제품을 수리하는 비용보다 워낙에 부피가 크다 보니까 이제 이 물건을 움직이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져와서 고치는데 100원 들면 이제 가지고 오고 다시 고객한테 보내는 데만 한 300원 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회수해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됐는데 이걸 이제 전기 전문가를 고객 그 하나하나한테 다 보내서 문제가 된 부분을 그냥 수리를 하는 형태로 요 리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본에 좀 협력사를 찾아서 이런 수리가 가능한 그 회사에 외주를 맡겨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대상이 한 8,000대가 넘어갔는데 5,000대 이상은 수리를 마쳤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이제 리콜 이슈는 종료가 됐다라고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드사이는 이제 2017년부터 꾸준히 전시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뭐 이제 제품 자체가 시장에서 제품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시회에서 제품을 보여주는 그 역할이 가장 컸고요. 그래서 판촉 전시회 위주로 출전을 좀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는 좀 타겟층을 좀 추려가지고 명확하게 추려서 뭐 외식 산업 비즈니스 전시회 이런 식으로 외식 산업을 하는 사람 비즈니스에서의 점포 간판으로서의 뭐 출전 내지는 이벤트, 뭐 스포츠 이벤트 전시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벤트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제품을 이제 좀 추려서 이제 출전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출전을 꾸준히 하다가 코로나 시즌에 좀 이제 전시회 자체가 좀 중단이 돼서 그때 좀 못 나가고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부터 다시 이제 전시회 꾸준히 출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출전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에드사인도 지금 작년이 딱 10년 차였고 꾸준히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 초반에는 이제 기둥 형태의 그냥 점포 간판으로서의 에어 간판이 매출의 주를 이뤘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조형물이라든지 이벤트 업계에서 활용되는 그런 제품군의 이제 매출 비율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제품도 좀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에드사인도 이렇게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 순서와 상관없이 질문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게 여기 온 보람일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일본에 지사가 있습니까? 지사의 개념은 아닌데 파트너스 티쿤이 100% 출자한 일본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공기 간판 판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게 공기 간판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판매 인터넷 쇼핑몰인데 제일 밑에 주소를 보면은 주식회사 이게 티쿤이잖아요. 우리가 한국의 티쿤 글로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100% 출자한 일본 법인 이름이 티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법인에 수출을 하는 거죠. 대표님께서 만약에 매트를 일본에 판매하겠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일본 티쿤에다가 수출하는 거예요. 그 수출한 거를 파는 형식을 갖추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판매는 직접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그래서 일본 법인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궁금한 거 막 물어보시면 더 편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저희도 예를 들면은 해외에서 발주가 들어와도 사실 배송비를 저희가 감당할 수도 없고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몰라서 배송비는 네가 알아서 해서요 하다 보니까 소비자에 대한 예의도 전혀 아닌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또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결 못하고 그냥 이런 상태에서 계속 지금 있었던 거죠 저희는. 그 지금 에드사인 경우는 이 밑통 크기가 얼마죠? 저도 잘 기본적인 게 이제 예. 가장 기본이 되는 제품군인데요. 밑통만 이제 직경이 이제 원형 형태인데 90에 90, 90에 높이가 40입니다. 요 본체의 무게만 한 20kg.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90cm짜리가 있고 60cm짜리가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컨테이너 단위로 미리 보내는 거죠, 일본에. 40피트 컨테이너에 이제 각각 수량을 이제 가장 풀로 채워. 저희는 지금 죄송한데 저희는 지금 어떻게 일본을 보내냐면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부산까지 보내주고 부산에서 더 이상 움직이는 거는 자기들 알아서 그렇게 우리 정보. 네, 하여간 뭐 그거보다는 이 방법이 훨씬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만 그러니까 얘는 미리 일본 오사카에 있는 사가와 물류센터 창고에 입고시켜요. 그리고 나서 고객이 주문한 이 풍선, 이 벌루는 인쇄를 한 다음에 결합을 어떻게 시키죠? 지퍼로 결합하게. 아니 그게 아니라 창고에 미통이 있고 이 풍선은 따로 보내잖아요. 네, 따로 보내면 창고의 작업자가 그 풍선을 이 부분 지퍼로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퍼로 연결한 상태에서 이제 최종 포장을 해서 고객한테 보냅니다. 예, 그 직원은 사가와 직원이에요. 사가와 직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변형 창고 크기를 물건이 많으면 늘려서 쓰고, 왜냐면 사가와 창고가 크니까. 그러니까 어떤 물건도 소화할 수는 있어요. 지금은 컨테이너 40피트 하이 쓰나요? 예. 우리는 40피트 하이 쓰면 이거 몇 개 들어가요 보통? 이게 좀 조합에 따라 달라서 재고 상황을 보면서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큰 거 한 110개 넣고 작은 거 한 50개 정도 넣는 경우가 많이 갑니다. 이쪽에 판매가 달라서. 그럼 이 정도면은 이거 하나를 하나만 주문한 사람한테 보낼 때는 일본 내에서 물류비는 한 얼마 정도 들어요?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어쨌든 이제 출발하는 장소가 오사카니까 네. 오사카를 기점으로 동경까지 갈 때는 마이크 잡으시고. 네, 오사카를 기점으로 동경까지 갈 때는 뭐 작은 사이즈별로 작은 거는 1,500엔, 1,000엔에서 뭐 3,000엔 요거는 지역마다 좀 많이 틀리긴 합니다. 그냥 천엔에서 근데 시내에 있다 그러니까 일일 생활권이라고 하는 오사카, 동경, 뭐 나고야 이런 데는 그냥 1,500엔인가요? 잘 몰라요. 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1,500엔에서 이 큰 사이즈는 3,000엔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00엔에서 3,000엔이다. 무게가 있고 부피가 있어서 그러네요, 그죠? 3,000엔.
그 고객들은 뭐 1,500엔에서 3,000엔이 배송비라고 그랬을 때도 별로 불만은 없는 거죠. 저희는 이제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고 상품 가격에 배송비를 그냥 녹여놓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죄송한데 아니 죄송할 거 없습니다. 그냥 하셔도 돼요. 제가 해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차이라는 문제로 내가 거기서 내가 약간 좀 주춤했어요. 그게 한국은 예를 들어 5,000원이라도 서울을 와도 5,000원이고 부산을 가도 5,000원이거든요. 그 섬 외 지역만 빼놓고는. 근데 저기 일본은 다 거리 요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금이 계속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지 않은 이상은 하기 힘들다고 그 얘기가 딱 들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다 해결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단일 생활권에서는 그냥 하나의 요금제만 적용하니 명함 스티커는 항공편은 1회 배송까지 포함되는 걸로 이제 물류비가 책정이 되고 그렇군요. 그 지금 매트는 부피가 큰가요? 사방 크기가 1m고요. 두께는 이제 2cm인데 무게가 무겁진 않죠. 무게는 이제 한 2kg 정도 돼요, 장당. 그래서 40피트 하이로 실었을 때는 한 2,500장에서 2,800장 정도 실려요. 하여간 이제 이 기준은 킬로그램 단위인데 부피 단위를 적용할 때도 있겠네요. 근데 실제로 큰 부담은 안 돼요. 티쿤이 한 20년 동안 사과하고 거래하면서 일례 배송료도 거의 뭐 신경 안 써도 될 정도 금액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일본 내에서 배송비 문제도 다 해결을 해 놓은 거죠. 티쿤이 해결을 해 놨습니다. 지역간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건 그 지역 그 요금표가 이미 그 사과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요금대로 그 주소록을 넣게 되면은 자동으로 책정돼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이건 무료된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경험자들 이야기나 제가 오사카를 2번 갔는데 배치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5번은 가야 누군가가 나를 보고 신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전시의 얘기고 있죠. 의미가 있는지 는 모르겠는데 전시의 얘기고요. 사람들이 이제 신뢰를 갖고 안 갖고 차이인데 그분들은 사람 마음 열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티쿤이 제안하는 이 온라인점을 활용하라는 건데요. 조금 전에 제이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공기 간판은 일본에 아예 있지도 않았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소비자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그냥 온라인으로 검색어 광고해서 손님 천천히 기다려서 한 명 한 명 오는 것 같고 이렇게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옛날식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전시회 갔다는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굳이 매트 파는데 일일이 사람 안 만나잖아요. 물론 전시회도 참여하지만 별로 그런 거는 옛날 사람들 사고방식입니다. 지금은 저희는 안 만나요. 아니,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지 가지도 않고. 누구나 다
온라인으로 그냥 팔면 돼요. 네. 일본에도. 그래서 이렇게 그 문제는 해결을 했고요. 일단 지금 이 매출 이렇게 매출이 꾸준히 성장했었던 배경은 뭐 같아요? 마이크 들고 하셔야 돼요. 내버리면 들고 해줘요. 네. 성장 요인은 저희는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좀 리콜이 계기가 된 부분이 이제 제품 쪽에서는 좀 컸고요. 리콜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상품의 사양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부품도 많이 이제 좋은 쪽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이제 제품을 제조하는 구조 이런 것도 좀 일본 기준에 조금 더 적합한 형태로, 조금 더 안전한 형태로 많이 이제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고장률 이런 거를 좀 보는데요. 거의 고장률이 지금 이전 사양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이 정도로 고장이 안 나면 이제 구매 그 스판이 좀 길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불안한 생각이 들 정도로 제품이 상당히 좀 안정화됐고, 두 번째로는 좀 저희가 이제 시장 상황이 좀 이 제품 자체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식당이라든지 뭐 이벤트라든지 뭐 이런 곳에 많이 활용이 되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코로나 시점에서 좀 타격이 컸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점으로 이제 애드사인이 좀 이제 매출이 시장을 개척을 해서 막 조금 잘 되다 보니까 이제 후발주자들, 한국 회사들이 이렇게 몇 개씩 같이 이제 뒤따라 나가고 했는데, 그 코로나 시점에서 이제 좀 견디지 못하고 이제 사업을 접은 그런 이제 사업자들이 많았고, 또 이제 환율이 많이 이렇게 좀 예전과 같지 않다 보니까 이런 지점에서도 좀 같이 경쟁하던 경쟁사들이 조금 위축된 부분이 저희 매출에는 좀 도움이 일시적으로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2024년 매출에 기여한 부분은 뭐 물론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너무 경쟁사가 없어지면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위축될까봐 저희는 그게 좀 반대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고객의 대부분이 기업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개인 고객이 이제 자기 이제 점포 장사를 하면서 간판으로 이제 구매하는 고객은 10명 중 1명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업이 이제 체인점에 다 이제 각각 점포에 넣는 그런 형태로 한꺼번에 구매를 하시는 기업 고객, 내지는 광고 기획사가 중간에서 이제 한꺼번에 큰 이제 주문을 가지고 오는 이런 기업 형태의 고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큰 고객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대표님한테 존경한다는 게 똑같은 제 입장도 저는 로마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입지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네. 해줄 거냐 말 거냐 판단이 내가 갈 거냐 말 거냐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에이씨 난 그만할래 하고 안 팔래 하고 리콜을 안 해줬으면은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네. 이제 그게 오너가 실용적으로 판단할 문제인데 생각이 그냥 잠깐 차이거든요. 여기서 이쪽이냐 이쪽이냐에 따라서 장수가 될 수 있고 포기가 될 수 있고 그 차이인데 대단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생각이 쉽지 않습니다. 네, 사실 이 에어 간판 자체가 일본에 없던 상품이기 때문에 이 전기 제품 이 인증에 관련해서는 전례가 없었어요. 이 제품을 전기 제품의 규격 중에 어떤 제품으로 이제 인정할 거냐, 이거 광고 등으로 봐야 되냐, 뭐 간판이냐, 이거 뭐냐, 이런 규정하는 거에 따라서도 이제 규제가 틀려지는데, 전례가 없는 상황을 하나하나 저희가 해결을 해 나가면서 여기를 왔기 때문에 그 리콜 상황에서도 똑같은 이제 규격이 부족한 제품을 팔았겠죠. 다른 회사라고 그걸 다 이제 클리어해서 팔진 않았을 건데, 그 시점에서 그냥 리콜에 대한 책임 이런 거 없이 그냥 아예 접어버린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예. 근데 반대로 그런 판단해서 네네. 수익이 날큰 이익 계산해서 네. 그래서 반대로 저희 이제 꾸준히 저희랑 거래하시는 고객들, 기업 고객들이 자주 말씀을 하시는 거는 뭐 아예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일어났을 때의 대처가 훨씬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드사인이 회피 안 하고 정말 신속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대응을 잘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신뢰가 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이치로 이런 기업 고객들 하나가 굉장히 매출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고객이 최대한
이제 편하게 주문을 이제 할 수 있도록 CS 팀도 이제 담당자를 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기업들은 뭐 그때마다 전화 받는 사람이 틀리고 하면 이제 이전의 히스토리도 모르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 이 기업은 이 담당자가 전담한다라는 그런 좀 전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항상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은 경쟁사가 거의 없네요. 네, 많이 없습니다. 네, 에어 간판으로는 사실 경쟁사가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저희가 이제 시장이 좀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런 간판 쪽보다는 조금 이벤트 업계나 뭐 이런 쪽 시장이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품 개발이나 시장 개척 이런 쪽을 이제 이벤트 업종을 좀 메인으로 지금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에드사인이 좀 후발주자죠. 그거는 이제 일본 안에서도 이미 좀 정착이 크게 돼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에드사인은 그 업종에 관해서는 후발주자로 좀 점유율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품질은 거의 문제가 크게 사업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네. 네, 이 전기 제품에 일본이 요구하는 규격이 국제 규격, 일본 규격 이 둘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을 해서 통과를 하면 되는데, 저희가 처음엔 한국에서 이제 국제 규격으로 한국 시험소를 통해서 했더니 조금 기준에 대한 이제 해석의 차이도 있고 미세한 부분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예 저희가 그냥 일본 시험소에 처음부터 0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시험을 맡기고 인증을 다 이제 클리어해서 제품 개발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제 제조사가 뭔가 크게 이렇게 시험한 거와 다르게 뭔가 이제 일부러 제조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이후로 저희 이제 제품 관리도 제조사도 제조를 이제 제조한 사람, 그다음에 건품한 사람 각각의 이제 최종 사인을 해서 제품을 출하하는 형식으로 이제 제조 책임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도 조금 더 책임을 갖고 제조를 하고, 저희도 이제 그냥 제조사만 믿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 한 번씩 보낼 때마다 이제 저희 쪽 사람을 보내서 랜덤으로 검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뭔가 불량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검수량을 조금 더 늘려서 조금 더 철저하게 검수를 하고, 그런 이제 방지책을 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를 철저히 했네요. 네. 기업 프로모션과 강한 전자상 거래 일반 다수 불특정 다수의 대상들이 이렇게 구매를 한다는 성격이 아니고 기업을 상대로 뭔가 계속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전자상 거래에서 거래가 네, 아이템마다 뭐 틀리긴 하지만 저희 에드사인 상황에서는 좀 기업 고객이 많지만 그래도 이제 매출, 주문 모든 거는 다 이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주문이 이루어집니다. 고객이 그냥 저희 홈페이지에 와서 주문하시고 거기 이제 기업 접속 다 네, 다 똑같습니다. 네. 지금 그 기업 고객이 매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7~80% 정도. 기업 80%. 단골이 만들어주는 매출이 7~80%인가요? 그러니까 매년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규 매출을 한 30% 보시면 되고 기존 고객 매출을 한 70%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70%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충성도가 높은 고객층이 있을 거고 그때 바뀌는 이제 고객층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재구매자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서 80% 된다는 거네요. 7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70% 매출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이 단골들의 숫자, 단골 수에 비교하면 한 전체 고객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고객 수로요? 고객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매출 지금 네. 그 에드사인 고객이 대략 몇 명이에요? 등록한 한 번 이상 구매한 고객이 몇 명 정도 될까요? 그냥 매년 신규로 이제 등록하는 고객은 이제 해마다 한 500명 정도로 해마다 구성하고요. 500명. 그래서 지금 누적 한 4,500, 5,000 가까이. 4,500. 지금 현재 4,500명인데 네. 이 중에 단골이다, 큰 단골이라 그러는 경우는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단골의 기준을 어떻게 두냐에 그렇긴 따라서 좀 틀리긴 하는데요. 큰 고객이다 그러면 몇 프로 정도로 보면 돼요? 저희는 이제 큰 고객이다의 기준을 정말 큰 고객,
그러니까 1년 연간 뭐 이제 1,000만 엔 이상 매출을 올려준다라고 하는 기업은 뭐 네 다섯 기업 요 정도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100만 엔에서 1,000만 엔 요 사이의 텀이 좀 있을 거고 그 이후로는 이제 100만 엔 이하 그냥 일반 고객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이제 구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단골 고객만 열심히 모으면 되네, 그죠? 큰 고객만 모으면. 근데 처음부터 단골 고객이란 건 없고 이제 일반 고객부터 이제 점점 쌓여서 이제 하나씩 한층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중간 텀이 됐던 처음 텀이 됐던 이쪽 부분이 모이지 않으면 올라갈 수 있는 저기가 잘 없긴 합니다. 저희 지금 4대 고객도 처음부터 큰 주문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한 대, 두 대 하다가 조금 늘었다가 이제 큰 수주가 들어오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난방 좀 꺼주실래요? 너무 더운데. 광고 마케팅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광고는 사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도 그냥 그 트렌드에 맞춰서 좀 진행했던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냥 현 시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크게 온라인 광고는 구글, 야후, 검색어? 네, 검색어 광고 기준으로 하고 이제 구글 쪽에서 쇼핑 리스트 광고라고 해서 이제 이미지로 클릭을 해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쇼핑 리스트 광고 이렇게 하고요. 예, 쇼핑 리스트 광고. 네. 예. 그리고 오프라인은 이제 전시회 매년 나가고 있어서 그거를 오프라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전시회. 그럼 지금 광고비 얼마 써요? 광고비는 이제 매월 한 80만 엔에서 100만 엔 사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 합쳐서 80에서 100만 엔이네, 그죠? 네. 그러니까 매월. 그러니까 월 80에서 100만 엔. 네. 100만 엔 쓰는 거네, 그죠? 이게 80에서 100만 엔이면은 책임 운영자 생각에는 많은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이에요? 저희는 지금 이제 거의 연 10년 차가 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최적화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크게 이제 경쟁사나 뭐 시장 변화가 크지 않으면 광고비 집행 이제 돈의 변화는 크지 않을 건데 이게 적절한 수준이다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아 보이는데. 이거보다 적어 더 보여요. 많이도 해봤고 적게도 해봤는데요. 많이 했을 때는 그 많이 한 만큼의 이제 같이 올라가느냐 매출 증가가 그렇진 않고 집행을 해서 같이 올라가는 시점이 있고 그 어느 시점에 도달한 이유는 광고비를 아무리 써봤자 어차피 매출은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 시점을 잘 찾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지금 전시회는 코로나 전까지는 1년에 2번 갔나요? 네, 그럼 작년에는 한 번 갔나요? 네. 올해는 올해는 지금 4월 출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건 안 가나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시회에 저희가 잘 나가는 전시회들의 시즌이 좀 바뀌고 장소가 좀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싫어. 네. 예전에는 이제 2월과 8월 이렇게 전시회가 많이 이제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4월, 6월 이런 식으로 돼서 굳이 2개월 텀으로 2번 나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제 4월 이제 한 번만 나가고 있고요. 한 번만 나가세요? 네, 네. 그 전시회 지금 코로나를 빼고 나면은 꾸준히 참석을 했잖아요. 그럼 네. 전시회 참여하면 효과가 있어요? 저는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트 운영 초기에는 어찌됐든가 이 제품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주 고객층이 될 만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 제품을 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그 공간이 이제 전시회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수 사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일본에도 이 에어간판 시장이 좀 이제 퍼져서 사실 이 제품 자체를 처음 본다라는 고객은 잘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잘 없기는 한데 그 이후로는 이제 이게 제품과 뭐 브랜드 인지도 확산, 요거는 꾸준히 해야 되는 이제 기본적인 그런 역할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다른 역할로는 이제 기존 고객, 저희 기업 고객이랑 사실 면대면으로 좀 만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시회에 출전을 하면 이제 기업 고객도
광고 기획사나 이런 고객들은 항상 전시회에 다 이렇게 한 번씩 오거든요. 새로운 제품이 없나 뭐 없나 이렇게 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거래하는 또 부스를 들려서 이제 서로 상황 아니면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제 우리 업계 상황은 이렇게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제품에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이제 서로 좀 정보를 공유하고 이제 조금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을 이제 새로 들고 나갔을 때 이제 고객 피드백이나 아니면 이제 반응을 보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비용이 뭐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뭐 2,000, 2,500 이 정도 이제 전시회 한 번 출전할 때마다 저희는 비용으로 쓰는데요. 이게 매출로 이거를 다 이제 보존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6개월 정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저희는 충분히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는 한 번 예. 참여하면 1,000만 원 드나요?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이상 듭니다. 1,000만 원 그러니까 이상. 부스를 얼만큼 빌리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보통 이제 3m의 부스 기준으로 이제 따져서 한 500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근데 3m는 정말 작은 이제 한 부스고 보통 에드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작게 나갈 때는 그렇게 3m로 나갈 경우도 있지만 그걸 2개 빌리거나 2개 반 빌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보통 2,000만 원 전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 자금 쓰나요? 그럴 때? 네, 정부 지원 자금도 이제 매년 이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닌데 신청해서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는 이제 작게는 뭐 5, 6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지원을 받고 나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 검색어 광고할 때 지금은 구글하고 야후 중에 어느 걸 많이 쓰나요? 구글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요. 구글? 네, 한 왜 구글 많이 써요?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아, 구글이 훨씬 네, 네. 좋아요? 또 구글이 어쨌든 일본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졌죠? 네. 70% 이상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유료로 광고하는 경우는 유료 광고비는 검색어 광고비하고 이미지 광고 네. 광고비네요. 네. 검색어 광고비가 몇 프로 정도 돼요? 80% 이상 80. 검색- 거의 뭐 지금은 검색어 광고에 집중한다고 봐야 되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이제 사이트 시작했을 때는 그때 이제 인터넷 환경이 막 변화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 굉장히 자주 들었던 게 뭐 모바일 친화적, 뭐 반응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처음 시작할 때 당시는 그 이제 모바일에서 얼만큼 광고가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냐 뭐 이런 게 초점이 돼서 그때 막 SNS, 페이스북 뭐 그런 광고가 막 시작된 그 시점이었는데요. 그때는 저희도 그 트렌드에 맞춰서 그런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실제로 그때는 이제 좀 광고 플랫폼들의 타겟팅이 좀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광고 효율이 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도 이제 좀 강화가 됐고 이제 브라우저 이렇게 규정 이런 것도 많이 바뀌면서 사실 타겟팅 광고의 효과가 상당히 이제 줄어들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것저것 하던 그런 뭐 SNS 광고라든지 그런 거는 다 줄이고 정말 효율이 확실하게 있는 쪽으로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어 광고. 네. 그 검색 최적화 기법은 쓰나요? 뭐 기법이라고 할 건 없는데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매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나요? 그거는 정확하게 추적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자연 검색 자연 검색으로 유입돼서 매출까지 진행되는 경우 이거는 조금 제가 네 정확하게는 아까 저기 네. 대표님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 그러니까 일본 고객은 새로운 물건을 사는데 주저주저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최종 소비자가 개인이냐 기업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라고 하면 이제 물건을 소비하는데 이제 그렇게 큰 적이는 없을 건데 기업 고객이 대상이다라고 하면 이제 어쨌든 담당자 자체도 그거에 대한 이제 책임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 결제하는 결제 라인에 또 이제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소비자하고 1대1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뭐 뷰튜브 그런 거는 1대1 소비자 관계라고 하면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 막 신뢰도에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저희 이제 티콘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광고비가 똑같은 지출인데 네. 지금 제일 뭐 네이버도 광고가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처음에 보면 파워부터 시작해가지고 클릭 놓고 네. 타임 놓고 해가지고 그것만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어요. 네네. 네. 그러는데 어쨌든 쟤는 이제 제가 단순하게 설명한 거는 광고가 마약하고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직원들은 단순해요. 매출 안 나와 그러면 광고비 쏙 그럼 매출 딱 나와. 그럼 회사에서 수익을 따졌을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듣기 싫어서 그냥 저는 그냥 단순하게 매출 안 나와도 돼. 얼마만 써. 그 잘라놓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라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다른 방법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블로그 광고 같은 거, 파워블로그 같은 거 그러면 광고비 없이 그 홍보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특이라서 그런 게 그런 쪽으로도 저는 많이 하거든요. 활용을. 네. 그거는 정말 아이템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당연죠. 예, 예, 예. 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네네. 이 질문은 오픈하자마자 광고는 꼭 해야 하나요? 광고해야죠. 네, 광고를 하지 않으면 그 사이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오픈 시점에서는 사실 지금은 저희도 이제 매출의 몇 % 안에서 광고를 집행해야지라는 매달 어느 정도 이제 적정 수준의 광고비 예산은 있지만 그래도 전체 매출의 몇 % 이상은 넘기지 않겠다라는 그 가이드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픈 초기에는 사실 그런 매출의 몇 %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이제 오픈해서 몇 개월 시점까지는 내가 매월 얼마 정도를 이제 예산으로 두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시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픈할 때 생각합니다. 얼마 썼나요? 10년 전이라서 예, 하여간 그래도 매출 대비로 하면 상당 금액 썼을 겁니다. 예. 한 300에서 한 500만 원 썼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반대로 애드사인 같은 경우는 제품 자체가 시장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광고를 돈을 쓰려고 해도 쓰여지지가 않아요. 이거를 뭐 키워드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하는 사람이 나오고 해야 이것도 돈이 나가는 건데 오히려 열심히 쓰기 위한 방법을 상당히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아예 없는 거를 팔았다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진짜. 광고 운영하면서는 어떤 게 어려웠나요? 초반에는 사실 이게 이제 세팅을 이제 광고 정확한 이제 데이터를 얻어야 저희도 그걸 분석을 하고 정확한 이제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플랫폼이나 이런 게 많이 진화가 안 됐기 때문에 뭘 하나를 추적을 하려고 데이터를 해도 개발실에 요청을 하고 개발실에서 코드를 심고 이게 데이터가 왔는데 이건 과연 정확할까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뭐 플랫폼도 워낙에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 그런 부분이 비전문가도 손쉽게 할 수 있게 됐고 뭐 구글 태그 매니저 이런 거 이용하면 손쉬운 도구들이 많아서 그런 점으로는 이제 지금 시대에선 거의 해결이 됐다라고 보는데요. 반대로 이제 광고가 이제 아이템마다도 틀리고 시장마다도 틀리고 이렇다 보니까 정확한 이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뭐 매출 대비 뭐 몇 %가 기준이냐, 뭐 클릭률 몇 %가 답이냐, 뭐 컨버전 뭐 단가 얼마면 되냐 이게 다 아이템마다 틀려서 그런 명확한 기준을 내가 잡고 내가 뭘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그냥 단기간에 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추적을 해서 결과를 좀 도출해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조금 마케터의 이제 전문적인 부분 이제 역량도 필요하고 해서 그 부분에서 저는 좀 지금도 어려움을 느끼고 예전에도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시회는 뭐 꼭 참여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셨고요. 네. 지금은 어쨌든 애드사인은 한 번 참여할 때 2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네. 그전에는 연간 2회 참여했지만 지금은 연간 1회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네. 네. 참고하십시오. 오픈마켓 혹은 종합몰에 입점하고 있나요? 네, 저희는 이제 종합몰은
지금은 야오쇼핑하고 야오쇼핑하고 그다음에 아스쿠르라고 일본의 이제 오피스 전문 그런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일본 최대인데요. 거기에 이제 입점해 있습니다. 효과는 어떤가요? 사실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오픈몰을 입점하게 된 계기는 저희 한 15년, 16년 이쯤에 입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제품을 워낙에 모르니까 사실 야후쇼핑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제품이 팔릴 거라는 기대보다는 어디래도 이 제품 이미지가 좀 확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광고판으로서의 역할로 저희는 처음 입점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마존하고 야후쇼핑 두 군데를 입점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실 월 고정액도 있고 이제 매출 수수료가 한 20%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남는 것도 없고 이제 아마존은 사실 고객이 뭔가 이제 구매할 아이템이 명확히 있어요. 그래서 그 구매할 아이템의 가격을 좀 비교하는 측면에서 많이 아마존을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고, 이제 야후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를 사야 되는데 뭐를 사야 될까? 이제 카테고리에서 확장해서 이제 사고 싶은 아이템을 좀 추적해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쪽 측면에서도 아마존은 좀 득이 없어서 아마존은 1년 운영하고 이제 폐점하고요. 지금 야후쇼핑은 지금도 입점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제 아스쿠르도 이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들어가고 싶어서 입점 신청을 했는데 좀 심사가 안 됐고 반려가 됐고 두 번째 이제 다시 도전했을 때는 심사가 이제 돼서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어떤가요? 효과는 사실 매출 부분에서 보면은 거의 뭐 미비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 미만이고요. 하지만 이제 처음에 초기 세팅만 해놓으면 공수가 더 이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처음에 이제 조금만 세팅해놓고 두면 플러스 알파의 매출로서 뭐 손해날 일이 없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런 기준에서는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손해날 일이 없으니까 일단 하는 거고 큰 비중은 지금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뭔가요? 리콜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얼마 들었어요? 리콜 할 때 돈이 리콜이 한 6억 5천 정도 들었고요. 다행히 저희가 이제 리콜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어서 3억 5천이 그러니까 절반 이상 60% 70% 정도를 이제 보험으로 좀 해결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티쿤이 전액 이제 실비로 부담해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 앉아가지고 그쪽에 일본에 있는 리콜 전문 회사 찾아서 그걸 다 일일이 교섭했던 거니까, 그죠? 네. 지금 팀은 몇 명인가요? 팀은 이제 저를 제외하고 디자인 팀에 이제 2분 계시고 디자인 쪽 2명. 네. 네. 그리고 CS가 3명 계시고 CS가 3명이에요? 네. 그리고 한 분이 이제 마케팅 겸 C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3명 중에 한 명이? 아니요. 별도로 한 명이. CS 반하고 그다음에 마케팅하고 네. 이거를 한 명. 네. 그럼 책임자님 빼고 6명이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마케팅과 CS 지원을 하시는 이 보면 이제 애드사인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용기도 하니까. 네, 직영. 그럼 거의 5.5명 플러스 1이네, 그죠? 제의까지 포함해서. 이 인원이면 충분합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성수기 기준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통상 주문 기준으로는 그럼 지금 이거는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물류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도와주나요? 강서구 티콘 물류센터에서는 여기서는 하는 일 없나요? 물류센터는? 없지는 않지만 한 사람 몫으로까지는 않죠. 예. 이 정도 인원이 투여가 됐네요. 초창기에는 몇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 출발은 이제 2명이서 시작을 했고요. 2명이서 했나요? 예. 그렇군요. 어쨌든 첫 출발해도 2명은 필요한 거네요, 그죠?
준비하는데 사이트를 오픈하기 전까지 이제 2명이서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쨌든 CS는 그러니까 저희는 아이템이 이제 디자인 데이터를 다루는 쪽이다 보니까 디자이너가 이제 필수로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기제품이나 이런 거 아이템이라 그러면 좀 덜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국적이 어떻게 되나요? 국적 구성은? 저희 디자인 팀은 전원 한국인이고요. 한국인이고 네, CS 팀은 전원 일본인입니다. 일본인이고 여기도 일본인일 거고 네. 제이님은 한국인이고 그러니까 3명 정도 되네. 그렇죠. 조금 더 일본인이 많습니다. 일본인들은 지금은 공기간판 쪽은 어디서 주로 구하나요? 코네스트에서 주로 코네스트. 제공하고 그러니까 일본인 커뮤니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인 커뮤니티에 사람 구한다고 올리고 네. 거기서 이제 지원을 받는 거죠. 네. 잡코리아는 별로예요? 잡코리아도 올리기는 했는데 코네스트가 압도적으로 지원자도 많고 채용 결정되는 대부분은 코네스트를 통해서 됩니다. 일본어 원어민 구하는 거 힘든가요? 어떠세요? 그것도 이제 그 시기마다 좀 힘들 때도 있고 비교적 좀 수월하게 좀 채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코로나 전후로 해서 이제 비자 좀 강화됐을 그 시즌에는 정말 이제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경우도 없었고 비자가 발행되는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많이 어려웠고 운영 책임자로서 일본 원어민을 구해야 되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부담스러우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예. 그럼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CS는 원어민자가 꼭 하게 하고 있죠?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일본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이제 소비자가 일본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내국인, 외국인 이런 개념에서 오는 신뢰도의 차이도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해주는 게 더 안심되지 이런 부분이 컸다면 지금은 좀 시대가 변해서 그런 개념은 예전보다는 좀 괜찮아졌는데 반대로 저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아무리 이제 외국어를 잘 해도 이제 네이티브, 그러니까 원어민이 캐치할 수 있는 그 작은 뉘앙스의 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나 이제 기업 고객도 많고 한 건 한 건이 좀 큰 금액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도 내가 한 말이 이제 외국 사람을 상대로 하면 저 사람이 아무리 일본어를 잘해도 근데 내가 혹시 한 말이 100% 잘 전달이 된 게 맞을까라는 좀 이제 그런 걱정을 덜 수도 있고요. 또 제 이제 운영자 측면에서는 고객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미묘한 뉘앙스에서 이런 부분 조금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라는 그런 정보들을 좀 전달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제 저희는 고객의 이제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드릴 수 있고 고객도 이제 이거를 외국 사람을 상대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허들이 훨씬 낮아지니까 그런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이제 원어민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님은 거의 뭐 그 기성품을 파시는 것 같은데 매트를 만약에 대표님이 일본에 매트를 파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다 그러더라도 네. CS는 원어민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선택지가 있으면 원어민을 채용할 것 같은데요. 에드사인하고는 아이템 특성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필수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네, 원어민이 기왕이면 좋다. 네. 조금 전에 그 2번 이상 구매한 고객들, 그러니까 주로 많이 거래하는 고객들은 에드사인을 운영하는 회사가 운영 단위가 한국에 있다는 걸 아나요? 오래된 거래처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고요. 모르는 기업은 또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사이트 내에 어쨌든 법인이 일본 오사카 법인으로 되어 있고 전화를 할 때도 사실 뭐 인터넷 전화기 때문에 받는 전화 대응하시는 분들이 다 일본 분이고 뭐 이제 배송 같은 경우도 그냥 일본 오사카에서 출발을 해서 물건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물어보지 않는 이상
고객이 좀 이게 한국에서 이제 제작이 돼서 이제 수입해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그런 회사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긴 합니다. 그 한국 운영사가 한국 회사라는 걸 알았을 때 고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고객마다 틀리기는 하고요. 이것도 이제 거래 이제 어느 정도 거래 시점에서 이것을 알게 됐냐에 따라서도 좀 틀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운영 초반에는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 아니면은 좀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이 대부분 이제 일본 기업 성향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나타났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우리가 미리 알릴 필요가 없고 가능하면 좀 티가 안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운영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반대로 지금은 좀 그런 개념이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 이미 이제 저희 주요 고객들은 이게 한국에서 생산이 돼서 이렇게 오는 그 시스템을 다 알기 때문에 그걸 굳이 감추려고 하거나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 기간, 그러니까 주문에서부터 받는 기간 때문에 고객이 불편하고 그런 건 없나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예. 원어민 직원 역할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미묘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미묘한 부분도 원어민이기 때문에 잘 알아듣고 잘 반영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거 외에도 원어민 직원이 하는 역할이 있을까요? 우선 사이트를 이제 제작을 하시는 그 단계에서도 뭐 언어의 미묘한 그런 부분을 다 이제 좀 찝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는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방금 그래요? 좀 이따 생각나면 하시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 계속 그 미묘한 차이조차도 극복하려고 했었던 노력들이 많았던 거네요. 네. 예, 그러니까 사이트에서 한국식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제 이게 아무리 한국 사람이 좀 이해를 하려고 하고 오랫동안 장사를 했더라도 일본 시장의 고유 그런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클레임 기준이나 이런 거 판단을 할 때 이제 많이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본의 다른 회사였으면 이거 어떻게 했을 것 같냐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한국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일본의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좀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전화는 일본 인터넷 폰을 한국에 가지고 오는 거죠. 네. 근데 그 구매는 판매자가 직접 구매하면 되는 거죠. 네, 요즘은 저희도 이제 맨 처음에는 그 일본 일본 본사에서 이제 구매를 해서 받았고 지금 추가 구매할 때는 그냥 쿠팡이나 뭐 이런 데서 구매합니다. 쿠팡에서도 팔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 그 직구라고 하죠. 그런 네. 식으로 물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매해서 세팅하시면 됩니다. 이 번호는 일본 인터넷 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일본 인터넷 폰을 한국에서 구매해서 인터넷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고 이 인터넷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한국에서 일본 원어민이 받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고객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제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은 안 갖는 거죠. 네. 네. 이건 뭐 좀 다른 건데 이제 경험을 한 10년 하셨잖아요. 근데 일본에 진출할 때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 있나요? 추천 아이템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아이템 선정에서 이제 크게 그냥 일반론이긴 한데 뭐 시장이 있는 아이템, 이미 시장이 있는 아이템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에어간판처럼 없던 시장을 개척하면서 이제 사업을 할 거냐 이게 있을 거고 직접 제조해서 팔 거냐 아니면 물건을 제조사한테 받아와서 중간 판매자 역할로 이제 팔 거냐 이렇게 좀 크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이제 시장이 있는 경우는 사실 수요가 이미 이제 검증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자들과 나를 비교해서 가격이나 납기나 기타 서비스가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후발주자로서 충분히 이제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주저없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시장이 없는 쪽은 수요가 사실 검증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초기 투자해야 되는 그런 이제 리스크가 좀 있긴 하죠. 근데 반대로 이제 가격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이 제품을 파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에어 간판도 에드사인이 거의 가격을 이제 설정을 했고, 에드사인이 설정한 그 가격을 중심으로 이제 후발주자들이 조금 싸게 팔거나 조금 비싸게 팔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가격 결정권을 좀 주도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시장에 이제 좀 점유를 이제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커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점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조에 있어서는 이제 직접 제조는 사실 제조 라인을 이제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비용이라든지 뭐 운영 리스크 이런 게 좀 큰 측면이 있지만, 그만큼 영업 마진은 좋을 거고, 또 직접 생산을 하니까 품질에 대한 관리를 이제 본인이 알아서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점이 있을 것 같고, 저희처럼 에드사인처럼 이제 제품을 어딘가에서 이제 받아와서 판매하는 쪽은 반대로 이제 재고가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운영 리스크가 좀 적죠. 그리고 제조 라인을 직접 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비용 리스크도 적고, 다만 이제 영업 마진은 좀 직접 제조하는 것보다는 적을 것 같고, 품질 관리를 저희가 한다고는 하지만 직접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오픈할 때까지 필수로 해야 하는 일들이 뭘까요? 우선 사이트를 제작해야 될 거고,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운영을 할지 이제 이용 규칙을 좀 정하셔야 할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 설정하는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류하고 이제 광고 세팅, 여기까지 끝나면 사실 뭐 오픈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오픈해서 이제 뭐 문의나 뭐 이런 거를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전담이 이제 구성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인터넷 쇼핑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이 초기 버전은 아니지만 처음 이제 사이트 오픈하기까지는 딱 2달 걸렸습니다. 2달? 그거 굉장히 빠른 거 아니에요? 굉장히 빠르기도 했고, 초반에는 저희가 제품군을 훨씬 이제 지금보다 제품군이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정말 기본으로 가지고 일단 오픈을 하면서 계속 늘려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기 매트 대표님 거는 더 2달이면 열겠네. 아니 근데 딱 다 만들었는데 결제 붙이는데 3주 걸려요. 일본은. 그래서 그런 복병들이 몇 개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애드 사인은 이미 그 전에 애드 프린트 등 우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빨랐던 거고, 한 3, 4개월 걸린다고 보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더 빨라지면 좋은 거고요. 하여간 어쨌든 되게 빨랐네, 생각보다. 저도 제가 대표지만 잘 모르는 거 많이 듣네. 한국과 일본 휴일이 다른데 어떻게 운영하세요? 저희는 뭐 당연히 일본에서 사업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일본 휴일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도 만드는데 2달 걸렸다는 거죠? 몇 명이서? 2명?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뭐 퍼블리셔라든지 좀 각 분야에 조금 다른 지원을 데도 받을 있었으니까. 팀에 이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외주 준다면 한 3개월치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3개월 비용이면은 1,200만 원, 1,200만 원 이상, 한 1,500만 원 정도 줘야 되겠는데 3개월짜리 공수면, 그죠? 자기가 직접 만들어도 어차피 사람 쓰는 거니까 그 사람들 착각하더라고요. 자기 회사에서 하면은 돈이 안 든다고 착각하는데 똑같이 드는 거예요. 공수에 불과한 거니까. 자, 하여간 이제 뭐 이렇게 일본 직원이 많아서 거의 뭐 휴일 대응은 좀 편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한국이 휴일이라 그래도 일본 직원들이 여기서 대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원래 설은 어떻게 하세요? 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일본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 영업하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쉬셔야 되는 분들은 뭐 연차 사용하셔서 가정 있는 분들. 자,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많은데요. 예. 좀 물어보시는 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세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예. 그냥 근데 어떻게 이 2-3개월 빨리 제작하는데 3개월 걸린 걸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대표님? 아주 빠른 거죠. 어떤 가족분들이? 다른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 내가 이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까지 한두 달 이상 걸려요. 그럼 이제 내가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직접 못 만드니까 이걸 만드는 사람을 구하는 것도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만든다. 이러니까 2개월, 3개월이지 지금 티쿤하고 만나서 10년 돼도 시작도 못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결정하는 데까지 2, 3개월. 자, 이제 내가 진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장 조사하는데 1개월. 시장 조사하고 사이트 누가 만들지 정하는데 또 1개월이에요. 담당자가 없이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이제 모든 게 결정됐어. 제작만 하면 돼. 이거는 2개월에 될 수 있어요. 근데 준비 과정이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다 포함하면은 2개월이면 거의 뭐 기적처럼 한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이거를 내가 진짜 일본 직판 해야지 하고 나서 홈페이지 만드는 데까지 6개월 걸립니다. 그 결심 못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고 나서도 또 바꿔요. 맨날 바꿔야 돼. 이런 과정들이 그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티쿠나는 어떤 관계이신 거예요? 티쿤 직영요. 티쿤의 한 부서예요. 초기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티쿤이 운영한 거예요. 티쿤이. 예. 운영하는 티쿤의 부서라고. 예. 예. 공익회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티쿤 직영 회사라고. 자, 오늘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사실 이제 세부 사항을 잘 몰랐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질문하고 얘기 들으면서 저도 무척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또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각자에게 맡겨진 거고, 그러니까 티쿤으로서는 전할 수 있는 거 잘 전한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